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그 사람의 태도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안녕하세요. 따라 너는 금융부자로 살아라를 쓴 작가 김한별입니다. 저는 두 딸의 엄마고요. 출산 전까지는 특수교사로 9년 정도 일했고 지금은 현재 발달장애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교육 관련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는 금융교육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 중요성은 아시지만 이게 너무 어렵고 귀찮고 또 힘들다는 인식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필하게 되었고요. 경제 교육을 넘어서 부자 마인드를 함께 가지고 싶어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학원에서 이제 교육을 어느 정도 하는구나, 이제 저희 아이가 빠르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저 아이가 좀 평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왜 생각을 했냐면은 똑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뭐 벌써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영어 유치원만 다니는 게 아니라 끝나고 뭐 미술 다니고 뭐 음악 다니고 태권도 다니고 너무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가성비 따져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 다니는 거 괜찮겠다 싶어서 저는 요거 하나만 이제 학원을 등록해서 보내고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엄마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천문학회 하는 것도 한대 이러면서 막 엄마들끼리 서로 막 모집을 하고 있고,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끼리 너무 친해져 있고, 끝나고 나서 엄마 아빠들이 라이딩을 기다리면서 막 여기저기 실러 나르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같이 다니는 엄마한테 저렇게 하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 거 이렇게 여쭤봤더니 한 사람당 한 100에서 한 200 가까이 들겠더라고요. 영어 유치원 안 다녀도. 만약 영어 유치원 다니면 영어 유치원도 한 150 전후로 드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애가 어느 정도 똘똘해서 여기 학원을 다니면 그냥 어느 정도 기본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등록을 시켰는데, 그 아이들이랑 딱 비교를 해서 보니까 돈으로 이거 다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교육격차라는 그냥 그런 말이 얘가 머리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물론 너무 머리가 안 되는 애들은 공부 너무 시켜도 한 평균밖에 안 되기는 하죠. 근데 어느 정도 머리가 있는 애들은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크고 부모님들의 그런 기대도 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머리여도 투자가 얼마큼 되냐에 따라서 이게 확 차이가 난다는 거를 제가 그 학원에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격차가 금융격차를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처음 하게 됐죠. 저도 재테크 교육이랑 금융교육 때문에 되게 혼란이 많았었는데요. 내가 이게 왜 혼란이 이렇게 많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이한테 재테크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커서 보니까 재테크로 돈을 불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내 아이한테 재테크 교육을 시켜가지고 얘가 종잣돈이 있을 때 돈을 빨리빨리 불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경제교육 시켜줘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재테크 교육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보거나 이제 책을 사서 이렇게 읽을 때 이상하다, 나는 재테크 교육? 이거 뭘 시켜야 되는데 왜 방법은 안 나오고 계속 다른 얘기를 하지? 약간 이런 혼란이 계속 많이 왔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어린이 경제신문에서 하는 그런 지도자 과정도 밟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책도 보고 가서 체험도 하고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된 거는 이게 금융교육이랑 재테크 교육은 완전 다른 거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차이점은 재테크 교육은 이제 기술적인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주식이라든가 뭐 부동산 이런 거에서 뭐 차트 보는 방법이라든지 현장 답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건물 보는 방법 이런 거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금융교육은 아이들의 마인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인드를 가르쳐 준다는 거는 돈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고, 돈에 대한 생각을 가르쳐 주는 거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행동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은 완전 다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비단 이제 아이들 뿐만 아니라 뭐 금쪽 상담소나 이런 데서 아마 어머니들 많이 보시기도 할 텐데요. 거기서 보면은 그 오은영 박사가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데 돈이요?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돈을 많이 써보고 이랬지만 돈에 대해서 별로 생각은 안 해보셨나 봐요. 그러다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시더니 그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인간관계에까지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 시절 경제교육이 중요한 거는 돈에 대한 소비 습관, 태도 이런 것들이 단순히 돈을 열심히 모아서 종잣돈을 불리고 약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돈을 사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사람을 사귀었을 때, 그리고 직업을 구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거나 뭐 그만두고 싶거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경제교육을 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배우는 게 아니라 돈을 밑으로 깔고 자기가 하고 싶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본기를 형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요즘은 그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도와주는 이제 가정분들도 많으시지만 독박으로 혼자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타 지역에 뭐 산업단지가 생겨서 그냥 엄마 아빠만 살다가 아이를 낳게 돼서 혼자 키우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선배 육아인 엄마들의 그런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부분 책육아를 많이 시작하세요. 근데 책육아를 시작할 때 이제 저도 처음에 책을 봤었는데 되게 상세하게 써있죠. 뭐 6개월 이전에는 뭐를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 기간들이 거의 48개월 이전에 많이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48개월까지는 어떤 발달을 해야 되고 어떤 발달 과정이 있고 이것까지는 꼭 해줘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고 또 나라에서 하는 영유아 검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지침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해주시면서 벽에다 붙여놓고 쓰기도 하신대요.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발달 잘 돼 있구나. 자기가 이제 어떤 게 어떻게 발달이 된다고 생각하지를 못하시니까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서 무리 없이 이제 키우시다가 48개월 이상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책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책들이 나오냐면은 놀이 위주로 키워라. 영어 교육 시켜라. 뭐 등등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들이 나오는 거지 72개월에 뭐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 가르쳐야 되고 뭐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정말 학업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나 굳이 공부시키지 말고 그냥 놀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그런 흥미 위주로 시켜주세요 라는 그런 뭉뚱그려져 있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이때부터 이제 혼선이 오기 시작하시거든요. 뭘 해야 되는 거지? 어디부터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이 계셔서 저 역시도 그런 책들을 보면서 한 번은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 제목을 육아 관련된 책 제목이 거의 한 몇백 권 되죠. 몇백 권의 제목만 쭉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키우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중요한 것만 내세워서 키우라고 하니까 그중에 제가 하나를 뭔가를 골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남의 기준에 맞게 키울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교육을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교육 격차가 금융 격차니까 나는 금융교육에서 그 답을 찾는 엄마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는 거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이거 어렸을 때 시켜주면 평생 갈 수 있겠다. 그냥 단순히 학업으로 덧셈 뺄셈 이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마인드를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평생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금융교육을 선택하게 된 거죠. 저는 금융교육에 적기는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돈의 개념을 가르치거나 이제 가치를 가르치는 거는 아이들한테 사실상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수 있는 거는 제한된 소비를 우선 가르칠 수 있고요. 돈에 대한 태도를 가르칠 수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들이 같이 이제 마트를 가고 이러면 신랑이 하는 집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게 단순히 아이가 뭐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할 때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항상 장난감이 걸려있는 그런 막 4, 5천원짜리를 사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엄마들은 계속 싼 거를 유도하고 아이들은 계속 이거를 사겠다고 이제 버팅기고 그럼 이제 엄마 아빠 표정 안 좋아지고 아이 울고불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태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마트를 갔을 때 아이들이 집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뜯으려고 할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거 지금 누구 거야? 그러면 이제 첫째 딸은 이미 이제 컸으니까 첫째 딸도 어렸을 때는 홈플러스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계산 안 했으니까 이거는 시아 거 아니지, 홈플러스 거지. 그러면 아이들도 B 하면 시아 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큰 거를 골랐을 때 엄마는 오늘 너한테 장난감을 사준다고 얘기하고 오지 않았는데 네가 이거 고르는 건 엄마랑 한 약속을 어기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들어갔는데 엄마랑 약속 안 지키고 떼부리고 실랑이 하면 엄마는 바로 집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우선 알았다고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실랑이가 시작돼요. 근데 이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둘인데도 한 명이 이제 들어 눕더라고요, 한 번은. 그래서 한 명 들쳐 업고 또 한 명 들쳐 업고 카트 그냥 이미 장 봤던 거 옆으로 밀어놓고 이거 정리 좀 부탁드려요 얘기하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주차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서 우리 다음에 다시 올게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갔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너네가 엄마랑 약속을 안 지킨 거고 엄마는 분명히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그런 태도들을 가르치는 거를 어렸을 때 가르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태도가 정립이 되지가 않으면 지금은 간식 사는 거에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지만 조금 더 크면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게임기 등등 감당하시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리면 어릴수록 더 빨리빨리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미 아이들이 큰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그 아이들도 이미 시기를 놓친 거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돈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돈이라는 게 인간관계도 그렇고 직업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단순히 소비 습관을 가르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의 돈 문제, 그리고 부모님과의 그런 돈 문제 등등 이런 거 자체를 다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과 늦지 않았고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하실 수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돈에 대한 개념, 돈 공부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특수교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발달센터에서 이제 어머니들을 이제 많이 뵙게 되는데요. 이제 어머니들은 경제교육 때문에 저랑 상담을 이제 하시진 않죠. 아이의 자녀 양육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어머니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많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이제 말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는 중심을 좀 잡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언어치료센터에 갔는데 언어치료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놀이센터에 갔더니 놀이센터 선생님은 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감각통학에 갔더니 감각통학 선생님은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안 되면 그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셔도 어머니 것이 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어머니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어머니가 감당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때를 부리거나 이럴 때 엄마가 버텨줘야 되거든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마음이 약해지는 엄마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 요거 하나 내가 못 사줘? 약간 이런 이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아이들 금방 알거든요. 오늘 살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더 때를 부리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사주는데 그게 오늘 이번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또 계속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니가 버틸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오늘은 꼭 하고 말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끝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매번 끝을 보기 위해서 아이들과 실랑이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 말을 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저는 갔다가 와요, 집에. 엄마가 너 떼부리면 간다고 했어. 애들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는데 차에 다 밀어놓고 집까지 가서 지금 왜 집까지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엄마 죄송해요, 뭐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첫째 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둘째는 마트 갈 거라고 막 울어요. 그럼 제가 니네 약속 안 지켜서 엄마 지금 온 거야. 엄마 지금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건데 그때 가서도 난리치면 엄마 다시 바로 와. 그럼 이제 아이들이 가서 정말 약속대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을 때는 엄마가 오늘은 안 가고 내일 갈 거야.
그러니까 매정하게 딱 사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아이들이 되고 안 되고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되고 안 되고를 정해주시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그거를 배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고 안 되고를 알아야 되고 그 되고 안 되고를 하는 거는 엄마 아빠께서 버텨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버틸 수 있는 방법, 내가 이 정도는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겠다는 방법을 한 가지씩은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엄마들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쉽지가 않으세요. 왜냐면 어떤 애는 이거를 했는데 효과를 봤다 그러고 어떤 애는 이걸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고 뭘 어떻게 시켜야 될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엄마가 선택하는 거를 자녀가 하게 되는 건데 엄마들의 이제 부담이 커지시는 거죠. 왜냐면 아빠랑 같이 육아를 한다고 해도 아빠들이 만약에 엄마가 전업주부로 계시고 아빠가 일을 하셨을 때 은연중에 뭔가 아이의 교육이 잘못되거나 이랬을 때 엄마들이 엄마 탓을 좀 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주도적으로 자기가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엄마가 답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의 선택권이 엄마한테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빠가 되게 관심이 지대하신 경우들도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양육은 엄마가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택을 할 때 고민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나는 무엇을 가르치는 엄마인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엄마인지 다른 사람들이 사교육한다니까 나도 그제서야 사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엄마인지 내 아이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라면서 아이를 닥달하는 엄마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중심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엄마가 답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경제교육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교육을 시키는 엄마와 시키지 않은 엄마. 물론 이제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교육을 받은 아이와 받지 않은 아이는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쓰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교육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엄마는 그냥 나는 이거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난 이거 해줘야지 라고 엄마는 생각만 하시지만 어쨌든 그 교육을 받는 거는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그 엄마의 생각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고 가져가는 건 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택을 하실 때 엄마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경제교육의 답이 엄마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 한 유치원 때부터 커서 뭐 되고 싶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아이들이 엄마 나 뭐 소방관 될 거야 뭐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얘가 장래 희망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아이가 말했으면 하는 그런 답은 되게 막연하지만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말하자면 꿈인 거죠. 장래희망이라는 거는 직업에 국한됐다고 한다면 꿈이라는 거는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은 공부를 시켜서 장래희망으로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강조하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꿈이 있었거든요. 전 특수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특수교육을 갔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특수교육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특수교사로 갔는데 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이제 꿈이랑 장래희망이 달랐던 건데 대부분의 아이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학과에 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학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때 내내 방황을 하게 되고 그래도 얼추얼추 맞춰가지고 뭐 원하는 과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전공과 맞지 않은 직업을 구하게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맞지 않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는 꿈과 장래희망이 이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무조건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무조건 하고 싶은 거? 내가 욕망하는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욕망을 한다는 거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죠. 너무너무.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춤과 노래를 좋아해서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무조건 이제 춤과 노래만 하는, 공부를 놓고 춤과 노래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서울대 나온 타이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학업을 병행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난 여기서 끝을 봐야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이거를 한 김에 나는 좀 세계적인 사람이 돼야겠다 싶어서 영어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단순히 나 그냥 이거 하고 싶다라가 아니라 나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 근처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인생을 제가 돌아봤을 때 저는 그냥 직업을 골랐던 거죠. 직업을 고르다 보니까 이게 의뢰 삶을 살게 되고 후회가 많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 되게 열심히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찾아줘야겠다. 그런 걸 어떻게 찾게 해주면 좋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갔을 때 해외를 나갔거든요. 메테오라라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는 옛날에는 바다였대요. 근데 바다가 이제 물에 빠지면서 위에 기둥이 생기면서 그 위에 수도원을 크기만큼 지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이런 걸 어렸을 때 봤으면 나 좋아했던 미술을 계속 했을 텐데 내가 창의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술을 그냥 바로 접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바로 딱 들었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공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보고 그 문화가 어떤 건지를 경험을 해야 그만큼의 상상을 할 수 있고 그만큼의 욕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공부하면 나중에 너한테 선택권이 있어라고 말하는 건 아이들한테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이들한테 문화를 보여주고 싶고 어떤 것이 있다는 건지 좀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크루즈 여행을 좀 계획하고 있어요. 크루즈가 좀 귀족 여행에 좀 속하긴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예로는 뭐 크루즈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을 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인생을 좀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어떤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 방향이 결정되게 돼 있거든요.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이들이 모방을 통해서 정말 진짜 여실히 드러나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 부모님을 보지 않고도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안다고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 싸웠어요, 뭐 엄마가 뭐 했어요 이런 얘기를 선생님 물어보지 않아도 와서 막 떠들고 싶으니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배우는 거를 좋아해서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혼자 놀고 있고 이러면 이제 공부를 계속 했거든요. 책을 보고. 그럼 아이가 저한테 와서 엄마 뭐 해? 이러면 엄마 공부해. 그냥 저는 이제 진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한다고 했는데 아이는 그게 이제 공부해 소리를 들으니까 엄마 공부하는구나 그러더니 자기도 공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상에 앉아서 끄적끄적거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그 끄적끄적거리는 걸 보니까 너 이제 책상에 앉을 때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이제 제가 들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를 앉혀서 이것저것 공부를 시켜주기 시작했거든요. 색칠 공부, 뭐 스티커 붙이기 이런 것들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과 행동과 말이 아이에게 이제 전달된다는 거를 아이를 낳고 나서 더 여실히 알게 되면서 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아이 책장에는 내가 어떤 책을 꽂아줘야 될까? 엄마의 생각대로 아이 책장이 다 꾸며지고 엄마의 생각대로 아이의 방이 다 꾸며지고 엄마의 생각대로 놀러 갈 수 있는 장소들이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갖고 있는 생각, 아빠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이 단순히 엄마 아빠가 하는 말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그게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환경에 의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 책을 읽거나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엄마가 저렇게 해서 말을 했었구나, 엄마 말이 맞구나 하면서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또 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해주셔야 될 거는 엄마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를 단순히 말로 잔소리해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보다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아이에게 이거 해라 얘기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이의 생각을 확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거는 엄마 아빠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절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경험을 통해서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보인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돈과 사람은 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돈에 대한 방법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친구와의 어떤 문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돈의 문제가 걸리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를 못한다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타인과의 돈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생각을 좀 이상하게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단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그 사람의 태도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만약에 돈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 아이와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멀어질 관계는 언제든 멀어지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친구가 너무 소중해서 인식을 못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돼서 아이를 뭐 돈을 빌려주고 했을 때 학창시절에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거든요. 돈 때문에 친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 뭐 금방 배우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친구가 정말 멀어지고 싶지 않다면은, 친구와 돈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처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게, 결국에는 돈은 타인에게서 오기 때문에 돈을 잘 다룬다는 건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돈에 대해서 거절하는 방법, 그리고 거절을 어떻게 해야지 그 친구와 유지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진짜 그 자신 자체를 전부 다 바꿔야 되거든요.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에 에너지를 쏟기 이전에 부모님께서 먼저 그 사고방식을 가르쳐 주셔서 아이들이 돈에 대한 사고방식, 그리고 거절이라는 게 꼭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에 관해서 이제 자식을 가장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돈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속담에서도 부모가 돈이 없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교육하기 적합하다, 약간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그것처럼 아이들이 부모가 돈이 없거나 또 뭔가 부족하고 우리 집 가정 형편이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이들이 나 커서 돈 많이 벌 거야, 나 진짜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커서 좀 자수성가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집안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는 즉 결핍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결핍을 이제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그걸 좋은 방향으로 풀었을 경우에는 부자가 되는 거고,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이제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가난한 마인드로 그냥 뭐 못 사는데 약간 이런 가난한 의식에 취해 있다면 그 아이 인생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돈이라는 건 어떻게 버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아이는 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꼭 돈이 없는 아이들만 이렇게 결핍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정 형편이 부유한 아이들은 부모님의 돈을 되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핍이 없고 그냥 돈 뭐 많은데 뭐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뭐 취미처럼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은 거죠. 특히나 돈에 있어서는 돈으로 다 웬만한 거를 해결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그게 크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결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그게 돈일 경우에는 친구 관계에서도 요즘에 돈 없으면 만나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것처럼 결핍을 통해서 아이들이 돈을 배우기에 가장 빠르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항상 같이 가면 이제 사고 싶다는 게 많기 때문에 남편한테 슬라임 얼른 하나만 사가지고 온다고 말하고서 문구사를 갔는데요. 이제 문구사 사장님께 슬라임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사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본인도 잘 모르신다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사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멈칫 이렇게 하시더니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처음 본 분이었는데 저한테 다음에는 아이가 와서 직접 고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아이가 어려갖고 처음 해보고 해서 제가 그냥 아직 골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신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 초등학교 앞에서 10년 정도 문구사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물건을 많이 훔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못 사는 아이들만 물건을 훔치는 건 아니다. 잘 사는 아이들도 물건을 많이 훔치는데 왜 걔네들이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뭇거리니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골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건을 훔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엄마들은 가성비나 이런 걸 많이 따지기 때문에 뭐 아이가 갖고 싶다고 하거나 이러면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쿠팡 등 이런 데서 물건을 좀 저렴하게 많이 사주시거든요. 그리고 문구사 이런 데서 사는 건 어머니들도 아시겠지만 진짜 금방 망가져요. 근데 그런 거를 단돈 2,000원, 3,000원이라도 사갖고 오는 게 이제 탐탁지가 않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사게 하고 엄마가 더 좋은 거 사줄게 하고 더 저렴하고 좋은 거를 이제 집으로 배달을 시켜주시는데 아이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친구들이 갖고 싶은 거를 한번 자기도 갖고 싶고 자기가 물건을 골라서 아 내가 이거 물건 잘못 골랐구나. 아 이거 2,000원짜리가 이거 너무 그냥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좋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선택권 자체를 아이들에게 주시지를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갖고는 싶고 돈은 없고 사장이 엄마한테 혼은 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물건을 훔친대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훔쳤을 때 부모님을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럴 때 아이가 엄청 혼난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돈이 없어 뭐 없어 네가 물건을 왜 훔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혼내다 보니까 아이들은 더 주눅 들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 내내 제가 제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이랑 이제 마트를 가면 이제 아이가 한창 처음에 젤리에 빠져 있을 때인데 젤리 코너에서 막 20분, 30분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골라 이렇게 하는데도 못 고르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가 뭐 너무 딱딱한 걸 골라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딱딱해서 안 돼. 뭐 아이가 뭐 장난감 붙어 있는 걸 갖고 왔어요. 장난감 있는 거 안 돼. 제가 다 뭐 안 된다 다 이유를 대면서 못 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마지막에 골라오는 거는 뭐 이제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거 했을 때 그래 이거 살 거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집에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 표정은 안 좋은데 제 딴에는 이제 좀 만족스럽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잘 샀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구사 사장님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이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제 문제였던 거죠. 제 선택에 의해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선택권이 없다 보니까 계속 머뭇머뭇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마트에 갈 때 엄마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5,000원 미만에서 네가 먹고 싶은 거 하나만 딱 골라와 하는데 와 그렇게 빠른 애였나 싶을 정도로 하나 딱 골라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서 아이가 돈을 소비해보고 이거에 대한 선택도 해보고 이걸 내가 잘못 샀구나도 아이가 알아야 되고 다음부터는 이거 사면 안 되는구나 엄마가 이거 왜 사지 말라고 했었구나 라는 거를 아이 스스로가 돈을 써보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제가 결정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와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고 아이는 점점 더 이제 그게 어려워지는 거고 저는 그거를 이제 문구사 사장님을 통해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못마땅하긴 한데 그래도 네가 골라가지고 와. 근데 엄마는 요거 이렇다 해서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걸 사고 나서 엄마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뜯고 나서 산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건 엄마가 이래서 하는 건데도 너 살 거지?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마음에 안 들어도 바꿀 수는 없는 거야. 이거 사면 그냥 그대로 네가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이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가르쳐 주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들고 문구사 사장님을 통해서 그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따라 너는 금융부자로 살아라라는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출간된 이후에 그 리뷰를 달아주신 것들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읽어봤는데 금융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왜 엄두를 내지 못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은 학원에서 교육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많으시고. 하지만 금융교육이라는 거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이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가난하고 가난한 마인드를 물려주지 않으려면 부모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찾지 못한 답을 자녀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서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 답을 저처럼 꼭 금융교육에서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책을 집필했고 함께 고민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교육에 꼭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노력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